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22대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당원 모집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입당 원서에 지지 후보를 명시하게 하고 입당의 특정 직군을 배제했다는 의혹 등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준호 공감포럼 상임대표 그리고 공진성 조선대 교수와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야기에 앞서 이영길 기자의 관련 리포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권리당원과 여론을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십수년간 굳어온 방식으로 특히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인 호남에서는 선거 때마다 당원 모집 경쟁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리 입당원서 접수 시 지지 후보를 적게 한 민주당 광주시당의 지침이나 입당에 특정 직군을 배제했다는 의혹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호남 총선 입지자들이 정책 개발보다는 당원 모집에만 혈안이 되고 있고 다수의 당원을 관리하고 있는 이른바 정치 브로커에 후보들이 휘둘리는 사례도 나타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민주당 호남 무공천,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 여론조사 비율 상향 등 유권자의 참여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갈수록 낮아지는 본선 투표율과 정치 혐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호남 유권자의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사실상 경선이 곧 당선이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부터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도입해서 적용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시스템 공천이라는 이름 아래 호남 경선 때마다 반복되는 갈등과 반목, 정치 혐오를 민주당 중앙당이 이번에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네, 리포트 보셨듯이 시당 당원 모집 관련한 논란이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준호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민주당이 자랑하는 시스템 공천을 얘기를 하는데 왜 지역에서는 입당 희망자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진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을? 이게 당원 모집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잡음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걸 약간 좀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잡음이 있는 것은 사실 선거 때마다 또 반복되어 왔던 건데요. 이제 잡음을 일으켜서 득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따로 또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는 이 문제가 고쳐질 수 있는데 안 고치고 계속 버티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아닌 것을 누군가가 자꾸 문제 삼으니까 문제처럼 반복해서 4년마다 우리가 논의하는 건지 이걸 좀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 섞여 있지만 어느 정도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자꾸 삼으면서 잡음을 이용해서 뭔가 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그 경쟁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리한 자기의 상황을 유리하게 뒤집어 엎는 데에 별의별 수단을 동원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또 속성이다 보니까 불가피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어느 한 특정 정당 내부의 문제인데 바깥에서까지 신경을 쓰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지역의 민주당의 지위가 워낙 지배적이다 보니까 좀 더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내부 경쟁도 좀 과열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총선이라는 게 마치 태풍 같은 걸까요? 잠잠하게 가라앉아 있던 것들을 다 띄우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이제 반복되는 이유는 총선 전 1년, 그러니까 6개월 전까지 가입한 당원들이 권리당원으로서 그러니까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이 권리당원으로서 후보를 선출할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나서서 이제 이 당원들을 모집하는 이 관행이 이제 오랫동안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 노력이 이제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시시비비가 붙고 심경전이 치열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은 잡음을 일으켜서 뭔가를 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일 수도 있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하면 이런 당원 모집 규정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준호 대표?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현역 의원들은 지역위원장으로서 3년 정도 이미 오랫동안 가입이 돼 있던 권리당원들을 관리를 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당원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대 후보가 있는데 상대 후보가 뭐 신규 당원을 3,000명을 모은다. 근데 이미 본인들이 관리하던 당원 숫자들은 그만큼 되기 때문에 나는 1, 2천 명만 확실하게 모아도 그 경선에서는 지지 않을 거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입당원서 접수와 관련돼서 어떤 뭐 그 장애물이 생긴다라고 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조금 말하기가 이제 좀 애매한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후보별 그 모집 당원 수가 시당 관계자들한테 좀 공유가 돼 가지고 뭔가 다른 후보들한테 이게 노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4년 전 선거 과정에서 이제 어디 조문을 갔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시당 핵심 관계자분이 만났는데 아니 뭐 당원을 이렇게 많이 모집을 했다면서 아직도 모집할 당원 수가 뭐 얼마나 남아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걸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의혹 제기가 쉽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원론적인 답변이라든지 규정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언급만으로는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발 주자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게 지지 후보를 명시하는 거 다른 지역엔 없는 거라며요, 민주당 내에서. 글쎄요, 다른 지역 사례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당원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직접 당사에 가서 당원으로 가입하는 형태라면 애초에 이런 문제는 이제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전도라는 걸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쨌든 교회에 본인이 출석을 해야만 의미 있는 전도로 카운트가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종이에 어디 사인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유독 은행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가야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인증을 해야만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유독 이 당원 모집만큼은 대리 제출이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당내 경선이 곧 본선에 당선을 어느 정도 예약해 놓은 우리 지역에서 유독 사전에 이제 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이때 대리 제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뭐 아름아름 내가 당원 몇 명을 모아준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중간에 나서주는 사람들도 생기게 마련이고 또 선거철이 다가오면 뭐 이제 봉투를 이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죠. 당원 몇 명만 좀 모아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누군가 행여라도 본인의 동의와 전혀 상관없이 이름만 누군가가 임의로 적었을 경우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그걸 확인하려는 절차가 우리 지역에서 생겨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나름 이제 어떤 제도가 지역의 현실에 맞게 진화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전에 그 유령 당원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광주시당이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시당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공진성 교수님 말씀하신 유령 당원 이걸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고도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실제로 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구 지역에서 그 모 아파트 단지에서 그 신규 당원 입당자들이 뭐 101호, 201호, 301호 이런 식으로 일괄해서 뭔가 딱 대거 입당해버리는 온라인으로 입당한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유령 당원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에서 온라인 입당을 당분간 막아버리고 그 종이 입당 원서만 받아가지고 후보 제출된 그 내용만 받고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지금 뭔가 유령 당원 의심이 되는 사례들이 이제 급격하게 줄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편리성이 이제 한번 겪어보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그런 식으로 가보자라는 그런 관성 같은 게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치 활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정당 가입의 장벽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당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고 그리고 또 떠나고 싶으면 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예선부터 이제 너무 이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그런 식의 부작용들 또는 오남용 사례들이 있어서 나름 이제 지역 당에서는 자구책으로 마련한 놓은 것이 이제 누군가가 이제 문제가 될 경우에 그렇게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한 사람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기 위해서라도 그럼
이건 이제 누가 모집책이냐, 네 책임 소재를 밝혀라 이런 걸 요구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좀 바깥에서 뭐랄까요, 갑자기 보면 좀 굉장히 부당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누가 당원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를 접수하는 사람이 그냥 육안으로도 짐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아는데 행여라도 그걸 사사롭게 어디서 얘기했다가는 뭔가 불공정 시비가 불거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제가 이 대목에서 좀 궁금한 게 만약에 그냥 그 권리당원이라는 걸 그냥 일반 당원들이 다 투표하게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런 문제들? 권리당원뿐만 아니라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 당원. 네, 당원이라는 그러니까 문턱을 좀 낮춰서 예. 권리당원들이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 당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이제 그 당의 결정 사항이죠. 사실 이제 그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훨씬 더 위계적으로 부여하느냐 아니면 훨씬 더 평등하게 부여하느냐 그것은 그 당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그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차등화해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이제 6개월 당비 납부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사실 월 1,000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거의 허들도 되지 않는데 그래도 이제 그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약간은 차등을 두려고 하는 것은 뭐 임의로 그 당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고 사실 없앨 수도 있지만 더 높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의당 같은 경우는 월 당비를 훨씬 더 많이 납부해야만 진성당원으로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듯이 그것은 정당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이게 잡음으로 볼 수 있고 문제일 수도 있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이게 총선을 앞둔 잡음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게 총선 때마다 끊이지 않는 것 그리고 끊을 수는 없는가요? 그런데 이 사안에서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느 지점을 문제 삼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정준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이냐 신인이냐 어떤 불공정한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 지적이라면 제도를 어떻게 바꿔도 사실 현역에게는 언제나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력자들이 더 유리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뭐 가산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현역이 인지도도 높고 훨씬 더 많은 당원들과 접촉할 기회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유리한 것을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이제 문제 삼는 것이 이렇게 남이 대리 제출해서 생기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전면적으로 모든 당원이 본인 인증을 하고 직접 가입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정준호 대표 보시기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입당원서를 최초 작성을 하는 그 작성자 입장에서는 제출 후보를 작성을 안 하잖아요. 만약에 근데 민주당에서 그 후보를 입당원서 자체에 적시를 해라라고 하면 이 부분 유연성이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데 이제 대리 제출과 관련해서는 좀 그 오해 소지나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제출 후보까지 이제 특정을 해가지고 받겠다. 근데 제출자 실제로 그 시당에 방문을 해가지고 제출하는 대리 접수인 자체의 인적 사항은 또 기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제출 후보를 기재하지 않고서도 좀 이렇게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있었느냐라는 부분에서 문제를 한번 삼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해결책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셨고 아까 그 VCR에서도 이제 그 보도가 나왔지만은 그 당내 경선이 이제 본선과 동일시 되는 이런 호남 지역 같은 데 있어서는 한번 선도적으로 좀 시민 경선제를 도입을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고 그때 잡음이 일어나는 부분이나 뭐 이런 정도 문제를 보고 복귀를 해서 한번 최종적으로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가 호남이 민주당의 텃밭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전당대회 돈봉투 그리고 코인 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앞으로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더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긴 합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예전에 몇 달 전에 나와가지고 민주당 광주 전남의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상당 부분들이 피로당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선거 때마다 당비 1,000원씩 납부를 하는지를 그 질문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을 항상 이렇게 대선 때도 일괄되게 이제 그 결집을 해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호남만 결집하느냐라는 이런 또 물음을 받게 되고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소모적인 피로적인 이슈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당 차원에서 뭔가 선도적인 해결책을 지금 내놓지 못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 피로감이 극심하게 지금 쌓여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정서적으로도 해결을 해줘야 되고 제도적으로도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뭔가 지금 해결책을 전혀 제시를 하고 못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계속 이게 상당 부분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우리 공진성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뚝이 구멍이 나기는 쉽지 않아도 나고 나면 그냥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역할들이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과거 경험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전에 이제 총선 때 그 한 번에 전부 다 국민의 당이었죠. 그 당시에 2016년 총선이죠. 2016년 총선 때 싹 다 국민의힘 돌풍이 불었던 것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뚝이 무너지면 한 번에 확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약간 모순적인 현상이 한편으로는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나 지지율 하락이나 이런 현상들은 뭐 어느 정도 감지가 되는 반면에 또 정작 지역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 예비 후보들이 대부분 다 또 민주당으로 어떻게든 공천받으려고 모여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약간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뚝이 무너진다거나 큰 민심 이반이 가능하려면 대안정당이나 다른 선택지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그런 선택지가 오히려 좀 줄어들고 대안부재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답답한 마음에서 지지율은 떨어지지만 다른 데로 갈 곳은 못 찾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의 어떤 아픔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하게도 호남 지역에서는 대안정당이 따로 이렇게 존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이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해 왔고 이것이 이제 크게 바뀌지 않고 있는데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것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기라도 하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조금이라도 기대하면서 뭔가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요. 또 뭔가 이제 중도 정당을 만들려고 했던 실험들도 과거에 한두 차례 실패하면서 말로는 제3지대 신당 연기는 계속 이렇게 피우지만 정작 움직이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리고 또 진보 정당들이 대안정당으로서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느냐 하면 오히려 가장 지금 역대 어떤 때보다도 가장 지지율이 지금 낮아진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이탈을 예상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처럼 녹색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 자체가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지금 이 상황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과거를 한 번씩 경험했죠. 유권자들도 이미 여러 차례 이제 실패하는 것들을 지켜봤고 또한 반대로 정치인들도 실패를 스스로 또 경험해 봤기 때문에 쉽게 나가려고 하거나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고 하거나 또는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새로운 정당에 마음을 주려는 그런 반응을 별로 보이지 않고 과거를 미루어서 다들 그냥 실망스럽더라도 일단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이제 사례를 보면은 저도 이제 선거 출마해 보면 유권자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떨어진다고 다음에 또 안 나올 거 아니지? 계속해서 도전할 거지? 근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열혈적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몇 년 안 가고 소멸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도 이게 실질적인 지금 대안 세력으로서 유지가 되는 거에 대한 그 의문점이 지금 생겨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짜 쉽지 않은 뭔가 호남 정치의 근본적인 딜레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우리가 정치권의 쇄신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쇄신을 할 뭐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망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진 패가 없다 보니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치권 쇄신 이야기를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기구 책임자로 이례경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사장을 임명했는데요. 뽑힌 지 불과 9시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이유가 천안함 자폭 발언 등 과거 발언 논란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는데요. 지난 2월에 올라온 내용이란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내정해둔 상태에서 당 지도부가 일방 통보했다. 친명 인사를 고르다 검증을 놓친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준호 대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지금 당내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 지역 출신 뭐 대학의 고위직 인사도 이제 거명이 됐었고요. 상당수가 좀 고사를 하다 보니까 좀 못 찾았다는 말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 검증과 관련된 당내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호남목 최고위원 처음에 발탁을 할 때 이 지역에서도 모 교수님이 발탁을 됐다가 좀 몇 시간 만에 또 철회되는 사건이 있었고 했는데 이런 검증 시스템과 관련해서 당이 무슨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그 평판조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뭔가 비선으로 좀 밀려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낙연 전 총리의 입국 시기가 6월 24일로 지금 특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이제 친명 세력 쪽에서 이낙연 총리의 입국 전에 뭔가 혁신위 구성을 좀 완료를 하고 싶어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래경 씨 같은 경우 이제 사퇴를 했지만 이게 논란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론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비명계인데 그 오선의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사퇴론까지 거론했습니다. 우리 공신성 교수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다 보시나요?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논의를 하는 느낌은 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모든 논의의 끝이 이재명 대표의 그러니까 사퇴를 향해서 가게 되면 사실은 대화나 어떤 타협이 가능하지 않고 이제 오히려 방어 심리를 부추기죠. 지금 이제 민주당 내의 흐름을 이제 그냥 바깥에서 지켜보면 한쪽에서는 이미 답을 그러니까 유죄 심증을 가지고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만이 답이라고 자꾸 하니까 반대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더 공세적으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신이 계속해서 이제 고조되는 양상이죠. 저는 이번 혁신위 사안을 보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강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이 그나마 다행인 것이고 그러나 여전히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뭔가 불안하게 느끼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는 어떤 인사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코드 인사라는 비판도 있었고 뭐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혁신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만약에 뭐 민주당이 집권당이 된다면 어떤 사람을 임명하게 될까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을 임명을 하는데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발언들을 많이 해온 분이라면 이제 벌써 국민들로서는 신뢰가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인의 의견일 뿐이다라고 그냥 방어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인의 의견이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일찍부터 공적인 활동도 하고 공적인 지위에 오를 것을 염두에 둔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발언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평가하고 조절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뭐 저만 해도 지금 TV 앞이니까 저의 사적인 의견보다는 좀 더 객관적 시각에서 말을 하려고 노력하듯이 말이죠.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고 그런 분들을 발탁해야 국민들 다수가 지지를 하고 동의를 할 수 있을 텐데 진영 내에서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갑자기 딱 임명을 해버리면 당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집권 여당이 됐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우려를 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나중에라도 정권을 다시 되찾고자 한다면 민주당은 그 점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이 혁신위원회가 빨리 가동을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그러자니 바로 또 누군가를 하는 것도 애매할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좀 뭐 내부 인사로 눈을 돌린다는 뭐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 혁신위원장 역할을 진짜 잘할 수 있는 내부 인사가 있었다면 그 사람이 차기 당대표겠죠. 무슨 혁신위원장 후보군 자체가 아닐 거고 지금 상대 진영으로 눈을 돌려보면요.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임명진 목사가 윤리위원장도 했었고 그 국민의힘 이름 바꿀 때 이제 비대위원장도 했었고 그래서 뭔가 그쪽 진영 양쪽 진영에서 이렇게 당의 혁신이나 비대를 책임질 만한 외부 인사라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구장창 뭐 같은 인물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진짜 이렇게 인물 찾아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그 차태기 논란이 있을 때
그 박근혜 대표가 당사를 그냥 매각을 해버려가지고 천막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차라리 국민들한테 이런 식으로도 인물 외적인 부분으로도 뭔가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도 좀 솔직히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혁신위원장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궁금한 게 그러면 혹시라도 공진성 교수님은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제 머릿속에 사람이 아니라 근데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지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적합한지에 대한 상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총선 10개월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집토끼를 오히려 챙겨야 될 시기냐 아니면 그러니까 산토끼를 쫓아야 될 시기냐에 대한 판단도 지금 달라서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다수는 아직은 집토끼를 더 신경 써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혁신의 방향도 더 자기들과 코드가 맞고 개혁성이 강한 사람 이런 쪽으로 찾게 되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엇박자가 나타난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더 반복될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짧게 정준호 대표 생각에는 지금 어떤 사람의 혁신위원장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10몇 년 전에 박재승 변호사가 한번 공천심사위원장 하면서 무자비하게 소위 말하는 칼질을 했었거든요. 그런 버전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요. 기득권 입김에서 과연 이 자유로운 위원장 데려올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감히 좀 말씀드리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한번 과감하게 본인 기득권까지 내려놓을 생각을 하는 그런 위원장 한번 모셔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통령실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 여부를 두고 논란과 공방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언론 현안 얘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5인의 얘기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있기는 있는 건가요? 뭐 어떤 건가요? 현재는 실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김기현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에 부대표였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워낙에 그 대표 스타일이 뭔가 회의를 자주 하시고 7시 반이나 8시쯤에 간단하게 이렇게 먹으면서 회의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성실하게 뭔가 일을 좀 찾아서 하시는 스타일이라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런데 이게 의문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기존에 또 무슨 뭐 7인회, 8인회 이런 얘기들이 있었으니 혹시라도 네.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걸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네. 리더십이든 현재의 지도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좀 귀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핵관이니 뭐니 실세 논란이 계속 끊이지 네, 않고 네.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단절을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단절을 하려면 우선 김기현 대표님이 그냥 핵관이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핵관 아니신가요? 그러면 핵관이지만 네. 무조건 따라하면서 당정 일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서로 견제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걱정하는 것은 뭐 공천을 할 때 검사들이 내려온다. 네. 벌써 용산에 많은 사람들이 뭐 공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아예 당정 일체론을 이번에 이제 파기를 해버리시고 말씀은 하셨지만 좀 네. 깨끗하게 강하게 당정일체론을 좀 거부해 보시는 모습을 보여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총선 공천, 내년 총선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사람이나 그렇죠. 그런 세력이.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오해인가요? 오해였으면 좋겠죠. 저희는 낙하산 공천은 안 된다. 아니면 리더십이 흔들리거든요. 예.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부가 힘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른 어딘가에 자꾸 이제 줄을 서고 싶어지는 그런 게 생기니까. 오해가 문제일까요? 오해를 하도록 만드는 어떤 환경 같은 게, 조건 같은 게 문제일까요?
둘 다 문제죠. 근데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오해를 하는 그 상대를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21대 국회 내내 상임위를 지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하고 계신데 지금 윤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을 재가를 했는데 임기가 7월까지인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굳이 이렇게 면직이라는 수단을 써야 되냐 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작년이죠. 작년 국감 때도 사실은 네. 그때도 사퇴 얘기가 나왔었고요. 사실은 그 전에도 이념적 문제 때문에 네. 좀 뭔가 독립적이거나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네. 본인의 그런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네. 다른 일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방통위가 제대로 일을 해야 네. 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뭐 그런저런 지점을 보고 또 네. 면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 후임으로 오는 분이 뭐 방통위 지금 중립성, 독립성을 얘기를 해줬는데 대통령 대외 특보고 이명박 정부에서 뭐 언론 장악 논란의 중심에 섰던 네. 인물이고 아들 학폭 논란까지 있고 그런 이동관 특보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 언론이나 제가 국민들 목소리를 네. 들었을 때는 우려하는 지점이 뭔지를 알겠고 네. 충분히 우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뭐 존중될 필요가 있고요. 청문회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한 이틀 동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들께 정말 질타를 받고 이건 아니다라고 싶으면은 네. 또 다른 또 후보가 올 수도 있겠죠. 이게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학습효과가 있을 텐데 임명을 해놓고 임명장 주기도 전에 사퇴를 했잖아요. 아들 학폭 네네네. 논란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이동관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그 아들 학폭 논란 그 질 같은 게 훨씬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뒤에 일을 처리한 거나 그런데도 굳이 임명을 하실까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우려가 되는 게 학폭이라서 요즘 너무나 민감한 이슈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연좌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후보가 네. 직접적 연결이 정순신 사태처럼 있었더라면 그건 문제가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난주에 윤핵관 중에 윤핵관으로 평가받는 장제원 의원이 국회 과방위원장 상임위원장을 맡았잖아요. 네네. 윤핵관 장제원 과방위원장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네. 한상혁 면직 이걸 이렇게 세트로 봐갖고 이게 결국은 다 묶여져 있는 거 아니냐 결국 뭐 방송 장악, 언론 장악, 포털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른바 합리적 의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방통위원장은 1년 전에 결정이 된 거였죠. 행안위하고 방통위하고 서로 놓지 않으려고 했었잖아요, 여야가. 네. 그래서 그럼 1년씩 하자라는 새로운 관례를 만들어가지고 행안위원장이었던 장제원 네. 의원이 이렇게 과방위로 오게 됐었던 거고 네. 방통위원장의 그 면직이든 저희 같은 경우는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네. 2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저희가 야당인 시절 때부터. 그래서 그것도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연관관계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모양새이긴 한데 순리대로 하고 네, 있다. 순리대로 지금 두 가지는 순리대로 되고 있고 네. 이게 저희가 여당이 돼서 겪어야 되는 그 부분도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실이 방통위하고 문체부에 KBS 수신료 지금 한전요금이랑 전기요금이랑 같이 징수하고 있는데 그 분리징수 권고를 했는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참 이것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냐면 제가 야당 시절 네. 처음에 이제 국회에 입성해서 과방에 들어가서 법안을 냈습니다. 그게 방송법이었거든요. 네. 그 안에 이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된 법안을 넣었었거든요. 합치돼서 그 비용을 낸다라는 것을 좀 인정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네. 국민들의 지지도 그러했고요. 여당 입장이 됐는데 좀 바뀔 줄 알았는데 똑같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저는 물론 이게 KBS 입장에서는 좀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은 될 것 같지만 이게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수신료 징수 자체는 합헌이라고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같이 징수하는 거 한전 전기 요금에 그것도 목적의 뭐 한목적성이랑 수단의 정당성 인정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랑 대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분리징수하겠다라는 그 명분 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의 어떤 명분이라던가 네.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것을 갖고 있는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론을 좀 많이 네. 들었고요. 그리고 국민 목소리 많이 청취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사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이슈를 제기한 거죠. 하긴 이게 일본 NHK나 영국 BBC 같은 데도 자기들이 직접 징수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근데 방송법에는 뭐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시행령에서 이제 그 한전이 징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시행령만 바꾸면 어떻게 보면 또 할 그렇죠. 수도 예, 있는 예. 건데 당연히 징수는 해야죠. 네. 그런데 그게 내 전기료에 포함돼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동이체한 것처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오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KBS 2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광고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홍준표 그 시장께서 분리해야 된다. KBS 1은 공영방송, KBS 2는 민영방송으로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당당하게 분리를 하자. 징수는 하되 분리하고 당당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당장의 타격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좀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좀 대화는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대통령실이 권고를 했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식으로든 KBS를 압박하려는 카드로 활용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실제로 관철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어떤 쪽이라고 보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압박하는 거면 안 되죠. 저는 KBS가 영국의 공영방송처럼 정말로 이게 당당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언론이 설 수 있도록 자유롭게 뭔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 압박을 통해서 한다? 그런 부분은 저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게 근데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뭐 70년대, 8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따로 징수원이 거들어 다녔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94년도인가 96년도인가 그러니까 통합 징수하면서 KBS 원 광고를 없앴는데 이거 분리징수하게 되면은 KBS 원 광고를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종편이나 신문 이런 데서도 광고 뺏긴다고 또 이 사람들도 마냥 좋아할 건 아니고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네, 진짜, 아주 복잡하죠. 진짜 궁금한 게 실제로 할까요? 근데 왜 이런 카드를 지금 갑자기 꺼내셨는지 대통령실에서 그게 저도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여하튼 네. 대화해야 합니다. 네. 대화 함께 만나서. 계속 오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네.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뭔가 좀 방송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언론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뭐 이렇게 자꾸 뭐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국회 들어와서 제일 네. 궁금했던 지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했을 때 네. 국민들께서 네. 볼 수 있는 채널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악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라는 의문점은 있고요. 그리고 여야 모두가 네. 방송 장악이다라는 프레임을 늘 갖고 갑니다. 사실은 바닥부터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언론 얘기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포털이 매개하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는 그러니까 언론법상 언론이 아닌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지는 윤두현 의원이 법안을 하나 발의한 게 있는데 그게 포털 뉴스 서비스도 언론으로 묶어서 규제를 하려는 법안. 이것도 결국은 포털도 언론 관련해서는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네, 동료 의원의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또 그 발의한 아니 근데 법안 제안 이유는 아주 좋습니다. 포털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액면 그대로 안 본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플랫폼이라는 게 상당히 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지금 뉴스를 점령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네. 배치에 따라서 전혀 왜냐면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바라보기 네. 때문에 그 지점을 지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통적인 언론보다는 어떤 미디어로서 이렇게 포탈로
뿌려주는 건데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지점을 어떻게 풀어갈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법적인 규제까지 하게 됐을 때 이건 또 어떠한 파장이 있을까라는 좀 사실 우려는 조금 됩니다. 저는 그게 너무 규제를 하는 네.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과방위에 있으면서 네. 포털이 조금 좀 약간의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하구나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인터뷰에 와서 네. 시원하게 막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뭔가 너무 많이 상당히 알아서 조심스럽게. 이게 너무 많이 알죠. 왜냐하면 기업 입장도 알겠고 네. 또 이 정부나 입법부 입장도 알겠고 그렇다면 무엇이냐. 결국은 함께 계속적인 논의하고 그렇다면 그 해법을 찾아 나가는 것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고 싸우고 하는 것보다는 좀 원만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네.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차원이라 더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고민이 좀 더 많이 숙성이 되면 다시 한번 좀 모셔서 네네.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페이스북에 난자 냉동 보관 네. 관련 정책 설문조사 링크를 올려놨었던데 마지막으로 요 얘기 좀 해보죠. 어떤 네네. 내용인가요, 이게? 기존에 제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그 초기맘을, 그러니까 프리맘이라고 해서 초기 임신부를 배려하는 제가 운동을 했었는데 왜 했었냐면은 네. 제가 결혼하고 바로 임신을 했어요. 근데 9주 차에 네. 유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유산이 되고 나서 9주차 유산이 되면은 거의 임신해서 그 출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네. 출산 후에 그 아픔을 또 겪는 거랑 똑같이 겪거든요. 근데 그 후에 임신이 계속 안 됩니다. 한 5년 정도 안 돼서 뒤늦게 이제 또 아이를 갖게 됐었는데 네. 그때도 제가 출산율에 대한 고민 지점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출산율 관련된 것을 입법부에 와서 지켜보다 보니까 너무 풀기가 어려운 숙제인 겁니다. 네. 그중에 또 찾은 겁니다. 그게 바로 난자 냉동인데요. 네. 지금 조사를 해보면 20대 때 아이를 낳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30대 때 낳아도 빨리 낳는 겁니다. 제가 34세 아이를 낳는데 네. 그때는 노산이라고 했거든요. 요즘은 노산이라고 하지도 못합니다. 40대 때 많이 낳아요. 근데 이제 그 여자의 신체라는 것은 노화가 되기 마련이기 네. 때문에 아이가 어렸을 때 냉동을 해 놓으면 네. 사실 불안하지 않거든요. 일하면서 아이를 갖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불안한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건강했을 때 난자를 채취를 그렇죠. 해서 채취해서 냉동 냉동하고 보관을 사실은 남자 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네. 도와주면은 일하는 사람들은 마음껏 일하다가 아이를 갖고 싶을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제가 청년들 만나서 이제 청취를 해보면은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 내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남편들도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럼 낭자 이 부분이라도 도와주면 어떻겠냐 했더니 좋은 비용 반응이었고 같은 거는 그럼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한 번 할 때 200에서 300만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싸네요. 일반적으로 너무 비싸고 사실 시술할 때도 힘든데 돈까지 들여야 되나 그리고 유지할 때도 운영비가 드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차라리 정부 차원에서 도와준다면 그 비용을 여기에 쓰면 어떨까라는 것 때문에 청취한 거고요. 서울시에서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50대 50으로. 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 해야 국가 된다. 차원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이런 부분은 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출산에 대해서 이게 정말 출산율과 관계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곳까지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네. 출산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 오는 혜택이 없어서 결혼하는 것도 두렵고 아이 낳는 건 더 두렵고 그래서 저는 우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아이를 낳겠다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자라는 입장에서 그 5호를 이제 제가 어떻게 입법화 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정부 측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를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출산 부처 신설 여기도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은 차원 취지인가요? 그것도 네. 요청이 있어 아마 들어본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출산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네. 청이든 부든 있어서 이렇게 다 총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위원회가 있어요. 저출산 네. 고용사회위원회
참 나경원 위원장 그만두시고 났는데 지금 거기 위원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도 네. 같이 이제 간담회를 가졌는데 지금 아마 전국을 돌면서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저한테 좀 보고 좀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우선은 국민들 목소리 다시 한 번 더 듣고 저희가 이제 여당이 됐으니까 여당 입장에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책이나 양성평등 대책 점수 주신다면은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아직은 점수를 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출산 관련된 네. 부분은 당장 답이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2년 뒤에 제가 답을 드릴게요. 간단한 제언 한 말씀 마무리 말씀 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관련된 네. 거요. 저출산은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단번에 풀 수도 없고 네. 사실 5년 안에 이 숙제를 풀 수 있을지도 의문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봐야 되고 지금까지 들었던 부분을 진짜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 왜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지. 그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지는 당장 200만 원 주고 100만 원 줘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다. 그 안에 교육의 문제도 있고요. 주거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내 직업에 대해서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워크앤밸런스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문화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반적인 것들을 좀 둘러보시고 우리 정부가 다음에도 물론 여당이 되어야겠습니다만 다음 정부의 해결이 되더라도 이번에 확실한 인프라를 좀 깔아놓고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이렇게 놓으면 진짜로 저출산이 해결이 되겠구나. 나 결혼하고 싶다. 나 진짜 아이 갖고 싶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좀 마련하는데 집중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15년 전에 제가 이미 저출산 관련된 걸 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배가 부르지 않아도 임신부입니다라는 걸 만든 게 접니다. 그리고 그 지하철 타보셨으면 네. 핑크 의자 네. 그걸 이제 하면서 뭐든 하나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욕심보다는 멀리 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